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공통국어 1 비상 강 출판사에 나와 있는 지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투표를 안 해도 될까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일단 모든 글의 제목은 기본적으로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는 어떤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고 표현인 거죠. 그쵸? 해당 글의 중심 소재는 이제 투표일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될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질문 형식의, 의문문 형식의 문장이 제목으로 쓰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독자가 이 제목을 보고 투표라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투표를 안 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네. 왜 이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을 설정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자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투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보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해당 글을 통해서 결국은 전달하고자 하는 바인 주제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결국 얘기를 한다라는 건 투표하지 않을 권리,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권리가 사회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겠어? 그래야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겠어? 그쵸?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회에 미칠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아마 전달을 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투표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서 글쓴이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내용 구성에 따라서 결국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어떻게 전달하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 기권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지금 이거 큰 따옴표 되어 있고요. 그쵸? 인용 표현이죠. 그쵸? 인용 표현. 그래서 지금 이 말을 어떤 사람이, 사람 또는 단체, 집단이 이러한 말을 했을 거예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투표의 권리, 투표의 의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지금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해,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 투표하지 않는다, 즉 기권하는 것도 하나의 의사 표현이다. 결국 투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유권자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인데, 이 기권표를 던지는 것, 즉 투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의사 표현으로서 우리 유권자들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개인이라든지 집단, 단체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그래서 설명 방법이 인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투표를 의무화하고 있는, 투표라고 하는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국민의 의무로서 그렇게 의무화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럼 결국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그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질에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를 직접 인용한 거였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브라질에서 왜 이런 목소리가 나게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투표 의무화에 대해서 브라질 시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는 그런 이제 뭐 행태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표현이었고요. 그래서 브라질은 투표가 이제 의무 투표제가 이제 채택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추론해 낼 수가 있죠. 브라질 시민 중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없을 뿐더러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의 바탕, 배경에는 이런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줄 후보가 마땅히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투표라고 하는 걸 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브라질 시민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제시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결국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표를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인과의 설명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인과 결과. 자,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브라질 시민 2,84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자, 구체적인 설문조사 그 내용 제시하기 있네요. 그쵸? 의무투표제가 폐지되면 투표에 참여하겠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에 57%는 투표하지 않을 것,
이제 더 이상 투표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57%, 즉 과반수를 이제 넘는 숫자가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지금 브라질 시민들이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글쓴이가 그렇게 전달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설문조사, 구체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함으로써 이 지금 서술하고 있는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 뒷받침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의무투표제가 폐지된다면 투표율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글쓴이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설문조사 결과가 이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그런 숫자, 수치에 대해서 이렇게 글쓴이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뽑는 누굴 뽑죠?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죠. 그렇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이 이제 나라의 주인인 것인데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어떤 이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대신하는 존재들이 바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인데, 근데 그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대변할 의무가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뽑아야 하는 것인데, 그래야 이제 그들에게 이제 그러한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이 정당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한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그런 존재들을,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그런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거. 결국 국민들의 어떤 주권,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 그것은 곧 이제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민주주의 체제가 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라고 글쓴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제 또는 소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었죠. 제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다음에 제시되는 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다면 해당 글, 적어도 다음에 제시되는 내용들은 그러한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브라질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었는데, 그런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또는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다음에 제시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부제를 통해서, 소제목을 통해서 언급할 내용, 다음에 제시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독자들이 그 소제목에 따라서, 부제에 따라서 다음에 어떤 내용이 제시될지, 어떤 방향의 내용이 서술될지 대략적으로 예측하면서 글을 읽어나갈 수 있겠고, 해당 글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기권표입니다. 나는 선거 행위에 관심이 있으며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내가 이제 기권표를 이제 던짐으로써 나는 이러한 기권표라고 하는 것을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시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직접 인용하고 있는 발화의 방향은 뭐예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권표, 내가 투표하지 않을 그러한 권리를 행사해서 기권표를 던지겠다. 그리고 그 기권표를 던짐으로써 그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권표라고 하는 것도 그저 무효가 되는 그러한 표가 아니라 분명히 의미가 있는 그런 유효표로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지금 먼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직접 인용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은 프랑스 기권당의 홍보 문구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기권당, 그러니까 정당인데요. 그 기권이라고 하는 것, 즉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걸 중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그런 정당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홍보 문구가 제시가 됐었다는 거고, 결국 기권당에서 선거 행위에 관심은 있지만 출마한 후보들이 프랑스 대통령으로서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견을 기권표로 표현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도, 의미였었죠. 앞에 제시됐던 그 인용됐던 그 문장이 그 말이 즉 기권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정치적 표현 행위자 권리라는 것이다. 그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투표를 하지 않는 데 국한되는 한정되는 그냥 그 정도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내가 메시지를 던진다,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치 행위라는 거예요. 표현 행위라는 거야. 정치적 표현 행위라는 거. 권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권당에서는 프랑스 기권당에서는 이 기권이라고 하는 것 분명히 유의미한 적극적인 그런 정치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네. 독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식으로 남대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독자들의 어떤 참여를 이제 유도함으로써 더욱더 해당 글에 몰입, 공감 또는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더 그 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겠죠.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프랑스의 기권당이 얘기한 것처럼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있을까라고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의 궁금증, 환기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관심을 유발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서술 방식을 쓰고 있었어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의문형 문장으로서 자,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기권하고자 하면 기권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접어 나오네요. 그쵸?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 많은 나라가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유의할 점은 투표에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을 권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투표에서 많은 나라들이 투표에서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것이 곧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은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자, 어떤 점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지 볼 거야. 이는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 결국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 혹은 제도로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리고 또는 명시해야 하는 것인데 그 투표하지 않는 즉 투표에 기권하는 것 그것은 그저 개인의 선택일 뿐이지 그것을 법이나 제도로서 명시적으로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유의할 점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권을 인정하는 것과 기권해도 돼 라고 하는 것과 투표하지 않을 권리가 너희들에겐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권리를 누리려면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자, 인과네요. 그쵸? 원인이네요. 그쵸? 앞에서 그 개인의 선택, 투표에 기권하는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법이나 제도로 명시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 행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권리가 부여가 되어 있고 그러한 권리를 누리려면 뭐가 반드시 필수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야.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투표에 기권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전제 조건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리로서 인정되지 않고 그것을 권리로서 누리는 것은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바로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자, 이게 뭐예요? 전제 조건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 전제 조건이라 하면 바로 뭐다?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 그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권리로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 조건에 지금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지. 투표에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를 하면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권리로서 인정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지거나 내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 그쵸?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겠어.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권표를 던질 수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즉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자의 주장에 대한 이유죠. 그러니까 필자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왔듯이 그러한 전제 조건, 즉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지 그것을 권리로서
법 또는 제도에 명시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22년 12월 아프리카의 튀니지에서 치러진 총선에 국회의원 뽑는 거죠. 투표 참여율은 11.2%에 그쳤다. 자, 구체적인 사례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2022년 12월에 아프리카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의 총선 결과, 그리고 총선의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낮은 수치죠, 그렇죠? 국민의 절반도 채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이로 인해 튀니지가 채택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졌고 부정적 결과 민주주의의 정당성도 훼손되었다. 그럼 결국 투표를 한 11.2%, 즉 100%의 어떤 국민들, 주민들 중에 그저 10분의 1 정도 되는 약 11.2%의 국민들, 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입장만을 반영한 그러한 또는 그들을 그 11.2%만을 대표하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 그럼 국민들의 그 입장을 제대로 이들이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정당성이 부여된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진 그러한 이제 부정적인 결과를 이제 나타나게 된 구체적인 사례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는 거지. 이렇게 굉장히 낮은 투표 참여율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체제가 위태로워지며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훼손이 되는. 선거에서는 투표로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국민을 대표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제 선거라고 하는 것이 투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민주주의의 꽃이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서 기권한다면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 끼키야 11.2%의 국민들에 따라서 뽑힌 존재들이니까.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즉 국민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운 그런 정부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의견을 사회 전반에 반영하기 힘든 것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하기 어려운 문제, 낮은 투표 참여율의 문제점, 이렇게 해서 국민의 의견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반영되기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특정 이들을 위한, 특정 집단을 위한 그런 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없다라고 글쓴이는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에 대한 필자, 글쓴이의 주장이 되는 것이지, 그치?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우리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는 뒷받침하기 위해서 글쓴이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튀니지 사례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해당 소단원이라기보다는 소제목 투표하지 않는 권리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글쓴이 필자는 분명히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러한 주장, 필자의 이러한 주장을 가지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고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없다면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뽑을 사람 없어.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 뽑아봤자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들은 행동할 것이고 대부분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뭐 그렇게 할 거야. 뽑을 놈 하나 없어. 다 똑같아. 이런 어떤 의식, 이런 인식에 따라서 지지하는 후보가 정당이 이제 없고 그에 따라서 투표를 안 해도 되지 않는가? 그것도 나름대로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 투표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 예상되는 반론을 글쓴이가 필자가 선제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이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겠죠, 그렇죠? 글쓴이 필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거고 단단히 하는 거예요. 자, 언뜻 들으면 그 말, 그러한 반론, 맞는 말처럼 들린다. 근데 분명히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 그치? 마땅한 후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투표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 반론에 따라서, 반론의 내용과 같은 결의 말이죠, 그쵸? 하지만 역접어, 기권은 암묵적 동의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기권을 한다는 것은 결국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동의를 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암묵적 동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투표 결과를 따라야 한다.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인데,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 기권을 하면 결국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의 통치를 받는 역설적인, 즉 모순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뽑을 사람 없어. 지지하는 사람 없어. 지지하는 후보 없어. 정당 없어. 난 그래서 기권을 할 거야. 근데 그렇게 기권을 한다는 건 누가 뽑혀서 누가 뽑히든 또는 그렇게 뽑힌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고 이 나라를 운영해도 상관없어. 난 암묵적으로 동의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결국은 후제 투표를 통해서 낮은 투표율에 따라서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선출이 될 텐데, 결국은 그들이 운영하는 사회, 나라에서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권이라고 하는 것이 암묵적 동의다, 동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글쓴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이러한 역설적인, 이러한 모순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함으로써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권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낮은 투표율에서 뽑힌 정부, 정치인의 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야, 너 욕할 자격 없어. 너 투표 안 했잖아. 너 동의한 거잖아. 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자, 이거 어차피 투표에도 안 바뀌던데. 이거 브라질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하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유, 근거로 제시했던 내용이었죠. 그래서 1문단에서 언급한 브라질 시민들이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할 때 들었던 근거 중 하나, 투표에도 바뀌는 건 하나 없다. 투표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거였죠. 투표하지 않을 권리는 사실상 없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지.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우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들이 괜히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고, 그들이 왜 그런 목소리를 내는지 우리가 들어봐야 된다는 거지. 투표에 기권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그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들의 주장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까?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할 거야. 그들의 주장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용 전개를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독자의 이제 기본적으로 의문형 문장이니까 독자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다음에 제시될 내용이 무엇인지, 그들의 주장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투표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 투표에도 어차피 투표에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그들의 그 발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전달할 거라는 거지. 그들의 주장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왜 투표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지 않은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죠. 이를 바꿔 말하면 투표를 하지 않은 이들도 투표를 통해 사회가 변화하고 자신의 삶을 개선하기를 바란다는 것 볼 수 있다. 투표를 통해서 그러한 사회의 변화, 사회의 개선, 잘못된 점의 수정, 뭐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런 말을 한다는 거지. 투표를 통해서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는데 막상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투표의 무의미성에 대해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한 바람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고, 투표를 해봤자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것이 이제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로 나타난 것. 그래서 이제 기권, 너희 어차피 투표에도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소리를, 그 의미를 전달하는 행위라는 거지. 기권을 던지는 행위가, 기권이라는 표면적인 행위가.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 수는 없다. 글쓴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쵸? 단정지어서 주장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확실한 것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원하는 세상으로 바뀌진 않지만
적어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고, 그건 분명한 거라는 거지. 비록 투표 한 번으로 내가 바란 세상을 만들 수는 없지만, 그게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하면 점점점 천천히나마 바뀔 수 있다. 조금씩이나마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이제 바뀌는 것이 없으니까 그대로인 거니까. 심지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만 전달되고 반영되어 오히려 불평등이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체제가 마음에 들어. 그리고 지금의 체제 속에서, 사회 질서 속에서 나는 이익을 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이 지금 현상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바뀌지 않기를 바라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금 이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체제 유지를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어떤 정당이라든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거라는 거고, 그들이 당선이 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현상 유지, 그리고 지금 체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입장과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선이 되면, 그럼 사회는 그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계속 더욱더 공고히 다져지겠고 단단해지겠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등이 이제 확대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서 그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바뀌도록 그렇게 반대쪽에다가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사회가 바뀔 텐데 그러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는 말러 교수, 자, 전문가 나왔어요. 그쵸? 정치학 교수 나왔어요. 이 사람의 견해 나오겠죠. 그쵸?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회에 개입하여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투표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정부가 사회에 개입해서 소득 불평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 즉, 이건 무엇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죠?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세상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 바뀐다라는 거 하는 걸, 그러한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 전문가의 연구 결과. 그래서 전문가,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정치학을 연구한 교수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이제 높아지죠. 그렇죠?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를 볼 수 있다. 특정 계층이 아니라. 그럼 특정 계층만 이제 투표를 하게 된다면, 낮은 투표율, 특정 계층만 투표를 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그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사회 운영이 이루어질 텐데,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계층이 그 투표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투표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국가의 정부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이제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일부 특정한 계층이 아닌 여러 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돼. 그래서 특정 계층의 이익만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이익이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투표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문답의 방식을 통해서 전달할 거야. 문답. 투표를 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기권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거 투표를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의문문의 형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답의 방식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고, 이 투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의문문의 문장이지만 이것은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을 분명히 필자가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필자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 정해져 있어요. 투표해야 한다, 너희 투표해야 해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일단 뭐 문학적으로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의문문이지만 답 정해져 있는 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메시지 전달하고 있는 거, 의문문을 통해서. 근데 이제 뭐 의문문의 형식으로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해요. 수사 의문문.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투표의 중요성, 투표 참여를 독려를 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태도를 갖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역설하고 있어요. 즉 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표의 필요성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의문형 문장으로 제시하여 강화하고 있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독자의 투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역시 의문형 문장. 18세 선거권, 나의 목소리를 내라. 소제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선거권 18세 선거권. 만 18세가 되면 이제 선거권에 이제 부여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21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66.5%였다. 절반 넘네요. 그쵸?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총선에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을 보며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졌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고 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졌다. 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치인 거지. 투표율이 높아진 데에는 선거 연령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쳤다. 원래 그전에는 이제 18세가 아니라 19세의 선거권이 부여가 됐었는데 18세 시민에게도 투표권이 생기면서 유권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투표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 것이다 라고 해서 66.5%라고 하는 수치가 투표율이 높아진 것인데 그렇게 높아진 데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투표율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앞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투표를 했다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18세라고 하는 청소년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죠, 그쵸? 청소년 계층, 청년 계층, 청소년 계층도 계층의 목소리도 역시 이제 정치권에 도달이 되는 것이고 전달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선거 연령을 낮추면서 계층의 다양성 역시 커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높은 투표율이었어요.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서 주목할 점은 각 정당이 청소년의 마음을 잡으려고 청소년 맞춤형 공약을 앞다투어 내놓았다는 점이다.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 정당이 많은 표를 얻어야 되니까 선거권이 18세 학생들에게도 청소년에게도 부여가 됐다면 그들의 요구를 우리가 그 정당이 반영을 한 그러한 정책, 그러한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그게 곧 뭐야? 18세 청소년들의 요구를 그리고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결국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제도의 어떤 변화,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정당들이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 인생과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진로 탐색 기관 운영, 학교의 공기청정기를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하나급 정원을 20명으로 낮추고 미래형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각 정당이 앞다투어 내세우게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은 이 정당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이 이제 실현이 됨으로써 결국 청소년 계층의 입장, 청소년 계층의 이익을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표 한 장이 생겼을 뿐인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다니 투표의 힘이 참 놀랍다. 라고 해서 투표의 힘, 투표가 가지고 있는 그 큰 힘에 대해서 글쓴이가, 필자가 감탄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한 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행사한다면 정치인들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말을 경청할 것이다. 필자의 주장이죠. 그 한 표, 이거 내 한 표 따위야가 아니라 그 한 표, 한 표, 한 표, 한 표들이 모여서 굉장히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 표를 가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지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가치를 모르고 투표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면 유권자인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면 국민을 의식하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는 그러한 정치인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회가 될 수 없고 특정 계층 또는 지들만을 위한 그러한 사회가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표의 가치를 굉장히 크게 깨닫고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야.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는 다름 아닌 투표이다. 만약 투표하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가정상황,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앞서도 얘기했던 내용이죠. 그렇죠? 더군다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없어 사회 불평등이 확대될 수가 있는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투표를 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다. 분명히. 우리가 이러한 투표의 가치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면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투표가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투표로 세상을 향해 힘껏 소리쳐보자.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쵸? 정치인들이 국민의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우리가 진짜 소리를 외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표, 우리의 그 신성한 의무인 투표 행사를 통해 정치권에게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입장을 전달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투표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역사라는 그런 표현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논설문이에요. 논설문이라 함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고요. 설득한다는 것은 결국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주장하는 글. 그래서 이걸 논설문이라고 하는데 이 논설문의 갈래 같은 경우는 해당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필자가 무엇을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우리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근거를 지금 뒷받침으로써 제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주장과 그에 따른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잘 파악하면서 읽어나가는 그러한 읽기 태도가 필요한 갈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안 해도 될까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이러한 논설문에 대해서 이해를 해봤고요. 해당 내용, 글 속 내용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면 현강에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당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